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등을 두고는 장외 설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주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인수위 현판식을 했고요. 이어서 당선인 주제로 첫 번째 회의도 열렸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수위 매 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자, 지금 한 대목을 듣고 오셨는데 이 대목에서도 국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거는 사실은 모든 이 국가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신 거고요. 이제 인수위 역할도 결국은 이게 후보 과정에서 있었던 공약이라든지 또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쭉 추진하고 있었던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접합시켜서 나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의 가치 판단의 중심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 잘하는 정부 또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국민 통합 얘기도 했는데 뭐 국민 통합 민주당도 바라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신임 대통령한테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첫 번째가 그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그 다뤄야 될 부분이 국민 통합의 과제일 텐데 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가 사실 조금 불협화음의 모습들이 좀 있어서 예. 그 대통령과의 회동 문제도 어떤 뭐 의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뤄지는 모습을 보이고 예. 그리고 현재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그리고 인수위의 어떤 구성에서 뭐 성별, 지역별, 저는 우리 김 의원님 인수위원으로 꼭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셔가지고 아마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우려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국민이 저희 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음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예.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에 바탕된 비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 통합의 기준이 김경진 의원님이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자, 농담 삼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인수위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우남, 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2030이 한 명도 없다. 끼리끼리 인수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이거는 대통령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인사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2030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인수위 또 이후에 계속될 어떤 이 조각을 통해서 2030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인사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2030을
이렇게 구성원으로 집어넣어 놓고 예. 실질적으로는 2030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예. 그래서 유능하고 일 잘한다고 하는 기준이 실제 목표로 하는 이 정책 대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 발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대체로 이제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인사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예. 그런 다양성의 인사 철학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뭐 55%, 60% 뭐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게 대한민국의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졌다라고 평균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인적 구성은 다양성을 가지고 이게 이 강요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결과로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나왔던 부분은 그게 그렇게 신통한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철학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하겠다, 이런 네. 부분이니까 또 한번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안보보다는 능력 위주의 발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뭐 세대나 지역의 안배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 선거 운동하실 때 부동산 네, 네.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또 교육 네. 전문가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근데 이제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께서 예. 카이스트 대학원장도 하셨고 서울대에서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리고 지금 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들이 꽤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거기가 약간 갸우뚱해지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가령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 지금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결국 어제 김은혜 대변인 말씀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유능한 인재를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고 계십니다. 네, 복규영 의원님은 이 초기 인수위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실용이 함께 아우러지는 실용이냐 버리고 가는 실용이냐에 따라서 아마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까 첫 번째 과제 국민통합이고 그 국민통합의 과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인수위를 거쳐서 초기 조각이고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받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여성 버렸어라는 메시지를 사실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주셨거든요. 물론 뭐 저희들이 뭐 억지 소리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를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쭉 해오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별 어떤 고려 이 부분도 없어요. 청년 정책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없어요. 부동산 없어요. 물론 유능한 실무 전문가들이 실무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을 받아 안을 만한 상징성이 있는 인수위원이 가 있어야 그 정책을 좀 더 제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초기 인수위 활동이 잘 될까 자칫 그 안철수 위원장의 당과 이렇게 계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계파 잘 지킬 사람들 중심으로 내 말 잘 들을 사람 중심으로 그 인수위 구성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인수 인선과 관련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식사 정치도 화제입니다. 지금 닷새째 메뉴가 공개되고 있어요.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피자. 오늘은 제가 여쭤봤더니 냉면을 드셨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과도 비유하는 이런 발언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당선 초기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잘 자란 관심.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4번 나가서 한 번 딱 네. 해봤는데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지역구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바지락 칼국수 시장에서 먹고 뭐 맛있거든요. 보면 네. 맛있게 먹고 있으면 의원님이 이것도 정말 맛있게 잘 드시네요. 이제 근데 이게 뭐랄까 머릿속에 기준 좌표의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사람들은 뭔가 비싼 것을 먹고 뭔가 매우 고급스러운 것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네. 대통령 당선자쯤 되고 뭐 전에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라면 뭐 되게 비싼 식당에 가서 비싼 것 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보면 예. 별 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실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야당의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들이라든지 또는 야당의 상임위원회 예. 뭐 간사 국회의원들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조용히 식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의 쟁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네. 있는지 이제 그게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질지가 관심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워낙 요리도 잘하시고 뭐 흉어물 없이 뭐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쨌든 혼밥은 안 하겠다 이 약속은 지금 지켜가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하다 보면은 상대 진영하고도 격한 대치도 있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상대 진영하고도 식사하는 자리를 좀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식사든 전화든 네. 뭐 차를 마시든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혼밥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 혼밥 안 하세요. 네. 혼자 밥 먹으면 맛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놓고 먹어도 이 혼밥이라는 이야기가 전임 국회의장께서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먹는 거 이것도 혼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참모들과 점심시간에 뭐 저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참모들과 하는 것보다 사실 뭐 국회 지도자라든지 국민 어떤 각 뭐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만남을 더 자주 가져라 그러면서 혼밥이다라고 했는데 숨어서 혼자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국민의힘에서 해오셔서 네. 절대 그런 혼밥 아니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여기도 이분도 사실 참모들이랑 식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혼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문 대통령께서도 초창기에 그런 소통의 상징적인 모습 보이고 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걸 하면 또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했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우리 옆에 자주 보이는 모습, 예. TV를 통해서라도 자주 보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담장 높이라기보다는 심리적 높이 아니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주변 분들도 그렇게 모셔요. 그리고 의전 문화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세요. 민주당은 같이 놀아요, 대표도.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렇게 만나본 결과 보면 굉장히 좀 윗분 대하는 게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 자전거 타고도 다니죠. 자전거 타고 쇼 한번 따겠죠. 네, 국회 정문 앞에 있는 국회의사당 여기서 내려가지고 한 500m 따릉이 타고 쇼 한번 딱 했어요. 그건 쇼고. 뭐 이거는 이제 진정성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건 쇼 한 번 쇼였어요. 그건 정확하게 한 500여 미터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그런 쇼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열어놓고 국민들을 만나면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것이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일단 저랑 우리 복귀한 대변인님이랑 둘이 만나서 자주 식사 같이 하시죠 뭐.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셔서 좀 꼬여 있는 문제들은 네. 대화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방송 예. 전에 좀 가급적이면 대화도 좀 일치 시켜보고. 알겠습니다. 좀 요직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얘기를 두 분이 뭐 해주셨고요. 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청와대의 집무실을 밖으로 네. 이전하겠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집무실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내는 것은 같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오늘 후보지로 압축된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현장 방문에 나섰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좀 살피고 올까요?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어디로 출근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광화문 시대냐 용산 시대냐 후보지를 두고 오늘
현장 담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지 외교부 청사는 광화문 대로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별관입니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관저로 하고 광화문으로 출퇴근하게 되는 거죠. 이곳은 당초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약속한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에 확실하게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이 밀집한 외교부 청사는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도 일부 제한될 우려가 있죠. 또 외교부의 통신 보안 시스템 등을 옮기는 데만 약 3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 중 하나가 용산 국방부 청사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의 국방부 장관 공간을 활용해 출퇴근하는 겁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상대적으로 경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있기 때문에 보안상 강점도 있고 벙커, 헬기장 등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구상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 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백악관처럼 집무실 근처까지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개방형 스타일입니다. 일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도죠. 하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뚜렷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무슨 경로처가 가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군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보호해줘야 될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연다, 여러 안보관계 장관 회의 같은 거를 유사시 한다 그러면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국가안보의 ABC를 모르는 아주 그 비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내질러 버리니까 군인들이 들으면 거의 기절할 얘기예요. 윤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윤 당선인의 취임 첫 출근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현장 점검 결과를 지켜보시죠. 네, 지금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의 장단점을 다 정리해보고 왔는데 자, 어떤 장소가 좀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두 분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저는 전 모르겠어요. 의원께서. 아, 이건 모르겠다. 예,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고려될 요소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위치가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시기 전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구중궁궐이라는 이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간이 가지는 정무적인 어떤 평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무적인 관점에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요들하고 소통의 문제 요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경호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방향의 전문가들이 협의를 거쳐서 아마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정무에 대해서는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지식이 전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원희룡 또 여기 위원장 이렇게 몇 분 가서 보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 지금 경호팀이라든지 또 정무분석팀이라든지 또 건축이나 건설, 지리공간 전문가들이 꽤나 지금 따라 붙어서 같이 분석을 하고 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의견을 다 듣고 이제 당선인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둘 중 어디가 괜찮냐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나온다는 것 자체 하나하고 그다음에 옮긴다면은 지금 후보가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옥기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네. 대학생들 자취방을 옮기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둬요. 다음 집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 여염집 이사를 해도 몇 달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청사를 공공기관 하나 옮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전 조사를 마치고 이것에 따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상징인 청와대를 비워놓고 대통령 이제 집무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단 2달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면 저는 너무 무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기존에 있는 청와대는 단 한 발짝도 안 들어가려고 하지? 구중궁궐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청와대의 높은 어떤 그 국민 눈높이에서 안 맞는 정서 때문에 이것 때문일까? 이상하네. 안 그러면 한 1년, 2년 근무를 하시다가 그동안 조사를 해서 가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이사하는 사람들의. 근데 2달 만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 너무나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교부 청사는 문 대통령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요. 광화문 청사 시대를 열려고. 근데 결국 한 3년간의 검토 끝에 만세를 부르신 거거든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상의 문제와 또 교통의 불편함, 오히려 광화문 시대를 열린다고 했다가 더 많은 불편만 드리겠다라는 수많은 가능성 요만큼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실패를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국방부 쪽은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공간이죠. 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안보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리스크도 그로 인해서 연동이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군사시설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될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는 비용도 우리 단순히 이사하는 비용이 500억인데 그 안에 어떤 전략 자산들을 옮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뭐 행안부에서 알 리가 없으니까 검토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들 테인데 그것을 하려면 보안 속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검토 과정을 거치면 꼭 지금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통령 근무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걱정의 목소리는 잘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독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더 뉴스 일부 시간에 국방과 관련한 전문가 2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뭐 비용이라든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참 이거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복잡한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2달 안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시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당선인 측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죠.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이게 뭐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이 세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네. 공포치 지기들까지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네. 돌려드리고 싶다. 예, 청와대에서 직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당시와 지금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이 지지를 보낸 국민들조차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주민들, 또 특히 이 비상대책까지도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비상하게 대응을 했던 코로나, 또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민생들이 시급하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환경 변화가 지금 그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시한을 정해놓고 또 그런 그런 자세로 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좀 점검해 가면서 이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걸 뭐 절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고문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지금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국정 최우선 과제가 뭐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무실 이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지금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금 겸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신속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 이슈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전이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은 두 달이라고 본다면 그건 맞는 비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건 같아요. 사실은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대통령직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어떤 이슈와 현안 또 정무적인 대응 상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때 되면 이게 이 공간 이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 일단 아닌가. 시작을 하면. 예.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밖에서 지금 현재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조 공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외교부 청사가 됐든 국방부 청사가 됐든 어느 곳인가 국민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너무 졸속이냐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이런 방식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또 부득이한 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장 답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뭐 오늘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주말 이후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어제 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당선인 측하고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좀 날선 발언들도 오갔는데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현안마다 지금 정치권 장외 대결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측에서도 그리고 인수위 측에서도 이러다 보니 자중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양측 목소리 다 듣고 오시죠.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어떤 의견을 물으실 때 모두 다 저나 대변인에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예전 예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뭐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명심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네, 자 함구령, 발언 자제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이 두 분 회동이 당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돼서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회동 날 잡고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텐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예. 청와대 참모진 뭐 박수현 이제 대변인이나 예. 아니면 우리 탁현민 의전 비서관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있어서 그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어쨌든 만남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들지만 실무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사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은행이라든지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들 인사와 관련된 협의 사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잘 조율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잘 조율이 된다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게 굉장히 또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저로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 지금 언제 다시 두 분의 만남 날짜가 잡히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회동 결렬 이후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이제 인사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회동과 관련해서 전 당선자 측에서 회동하고 바로 이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내놓고 싶어하는 욕심만 버리면 언제든지 회동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내셨어요. 조만간에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기된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분들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인사수석실에서 후보군들을 쭉 이렇게 뽑아놓고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 정도면 한번 검증해 봅시다라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팀을 가동해서 검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빈다고 해서 오늘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한국은행 총재를 어느 특정 계파나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데 치우친 분을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저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있던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사실 이거 점령군이 하는 짓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도 쭉 그런 반복돼 왔습니다만 제도를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대통령 임기 2년을 빼달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 전제는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바깥으로 내가 담판을 통해서 이거 따냈습니다 라고 성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 그런 인사의 문제에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 문 대통령께서 먼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비상임 임기제 1년에 한 4번 회의하고요. 회의수당 30만 원 받는 사람까지도 이것도 낙하산이라고 공격을 해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대선 이기고 나서 그렇게 이제 남은 자녀 임기 2달 남은 대통령을 그렇게 압박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자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우수 검찰총장 문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물론 대통령 임기 동안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선인과 중요한 정책 손발을 맞춰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누차 얘기했는데 아무리 정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간이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2년차, 3년차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인사가 있고 안 해야 될 인사가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은 아니 세상의 해외 주요 국가의 대사 자리를 문재인 캠프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지방에 어디서 교수하시던 분 그냥 낙하산으로 갖다 꽂아요 보면 그런 식으로 공사, 영사 이 직업 외교관들 수없이 많이 꽂았거든요. 심지어 각급 공기업들 같은 경우 그냥 민주당의 무슨 어디 강원도당 사무처장 하던 사람들 갖다가 그냥 어디 공사 이사장이나 공사 감사에 꽂았어요. 그런 걸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가 그러니까 최소한 그 직역에서 전문성이라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해서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당선 전후 이걸 가리지 않고 본래 인사를 할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문성에 연관성도 없이 그냥 갖다 꽂는 인사를 5년 내내 해왔기 때문에 그걸 비판을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 가령 하는 총재다 또는 감사위원이다 이러면 차기 대통령과 주요한 경제정책 또는 주요한 정책의 타당성 문제를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퇴임하는 대통령이 거의 후임 대통령 임기 내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사권도 최소한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비워놓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비워놓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국가 시스템이 그동안 공백이 되는 것인데 시스템이 저는 그거는 맞아요. 정말 잘못된 국가 운영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비워놓고 가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채울 테니까 비워놓고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세만 년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세세만 년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다음번에 대통령 당선되면 똑같이- 비워놓고 가시라고 얘기할게요. 똑같이 부메랑이 된다. 자,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나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에서 근무 안 해. 그러면 또 1,000억, 2,000억 얼마가 들든 간에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제가 알겠- 윤석열이 이런 거 참모가 반복하지 되면 말란 이야기예요. 윤석열이 참모가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딱 다음 날부터 인사권 일체 행사하지 말고 후임 대통령한테 비워놓고 가세요. 이렇게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끝나가는 시간에 두 분이 경론을 펼쳐주셨는데 어쨌든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이 문제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는가를 명문화해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복귀왕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호중 원내대표 쿨하게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2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그 직분 성실히 수행하겠다. 민주당의 반석은 개혁해서 승리하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현 비대위 체제 그대로 이제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비대위원장을 바꾸고 또 비대위 구성을 바꾸고 한다고 해서 예. 100% 동의가 나오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예. 이 진영이 다시 안정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아마 더 많은 마찰 불협화음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상처들이 다 드러나야 예. 상처가 치유되는 거니까 예.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민주당의 못 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잘 되고자 하는 이야기고 그를 통해서 선수 한번 바꿔봅시다라고 하는데 100% 동의되는 선수를 찾기 어려우면 그럼 짧게 한 가지만요. 다음 주에 원내대표 뽑잖아요. 네. 그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있고 비대위를 이끌어가는 것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까지는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 당규상에 당 대표가 없으면 원내대표가 그 다음 역할을 해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런데 똑같이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비대위원장으로 윤호중 대표가 예.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선거 때까지 당을 비상 운영하자 이렇게 된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